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랜만입니다. 저는 소유고요. 저는 혜화입니다. 와. 와, 오랜만입니다. 어우, 너무 오랜만인데. 실제로 우리가 본 것도 오래되지 않았나? 맞아요. 본 것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이게 팟캐스트의 문제입니다. 팟캐스트와 재택의 문제. 한도 끝도 없이 나태해지고 한도 끝도 없이 합류를 하고. 근데 그것도 그건데 전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맞아. 혜화가 5월 달에 또 어린이 행사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5월이 또 가정의 달, 그리고 청소년의 달이다 보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래서 많은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고, 소유 또한 바쁘지 않았었나요? 최근에? 제가 이제 4월에 바빴죠. 4월에 맞지. 논문을 써보겠다고 하다가 멘탈이 터져가지고 논문 결국 못 썼고요. 결국 못 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멘탈 치료를 좀 하고 하다가 이제 5월 되니까 저도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카 어린이날 그리고 뭐 어버이날 막 그리고 또 가족이 하나 더 생겼어요. 매형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경사맨. 그래가지고 뭐 작은 누나 결혼식 뭐 이러면서 가정의 달다운 행사들이 좀 많았고 그랬죠. 그러면서 바쁜 시간을 지내기도 했고, 제가 조금 한가한 타이밍에 혜화가 바쁘고, 맞아요. 혜화가 좀 한가할 때 제가 바쁘고 이래가지고 녹음을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각각의 해적 방송을 했는데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해적 방송 조회수가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조회수? 시청취수? 아니, 그러니까 막 한 거를 많이 들어주신 거 고마운데 이제 네. 열심히 한 거를 중경삼님이 너무 안 들으셨던데요. 그래서 중경삼님 재밌게 저희가 되게 신나서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한번 탓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네,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들어보십사.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스. 그리고 의외로 해적 방송에 대한 청취수가 되게 높은데 누가 그렇게 이걸 많이 들을까? 누구야? 저 녹음하면서 망했다. 진짜 막 급하게 막 하느라고 준비를 거의 아예 안 했죠. 준비를 못한 게 아니라 아예 안 한 상태로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했는데 잘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보통 이제 제가 녹음한 거를 제가 한 청취수 5에서 10회 정도는 채워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못 듣겠는 거예요, 뭔가. 맞아, 내 것도. 그래가지고 한 2번밖에 안 들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혜화는 뭐하고 지냈었나요?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청소년 주간이 있어서 많은 행사들을 다녔고요.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뭐 어버이날 행사, 그리고 스승의 날이라서 또 학교도 한번 갔다 오고 공연도 보고 막 이런 거 많이 되게 열심히 지냈어요. 많이 지냈는데 또 잘 보니까 알고 보니까 막 다 일하느라 바쁜 거 아니었더라고. 맞아요. 나는 얘가 진짜 일하느라 바쁜가 보구나 했더니 반쯤은 놀러 다니는 거던데. 왜냐면은 저희가 원래 월요일이 거의 고정 녹음일이었는데 제가 최근에 월요일에 출근하는 일수가 되게 많아졌어요. 뭐 다른 행사들도 하고 다른 사업도 도와주고 하면서 좀 그게 많아져가지고 저희 녹음에 조금 스케줄에 차질이 있었던 거지 완전 일하느라 바쁜 게 아니었구나. 온전히 일만 하지는 않았어요 또. 블로그 같은 거 보고 뭐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여기저기 잘 놀러 다니더라고요. 아무래도 날씨가 좋으니까. 근데 그 좋은 날씨 이제 끝났습니다. 맞아요. 겁나 덥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양꼬치를 먹으러 갔거든요. 양꼬치를 들리켜 먹었다가 배탈이 시게 나가지고 열나서 한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더운 날씨에 잘 익혀 드시고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마십시오. 저처럼. 양꼬치를 바삭 구워 먹기로. 양꼬치 못 참지. 그래서 여러분 다 이제 그 제목 보고 들어오셔서 뭐 할지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의 이제 유리병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자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삼체입니다. 이게 삼체가 유튜브에 엄청 많이 뜨는 거예요. 뭐 삼체인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과학 유튜버들 막 리뷰엉이 씨라든지 뭐 궤도 막 이런 사람들이
이과형 뭐 이런 사람들이 삼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와 삼체 진짜 막 사람들이 흥행 많이 좋아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중국 소설 원작의 SF라는 조합이 우리한텐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맞아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SF 소설가들이 다 중국계. 아 진짜? 네. 테드창. 들어본 것 같아. 아무튼 그 두 사람이 있거든요. 둘 다 이제 중국계 분들이시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기도 하고, 생각보다 중국 문학이 우리가 생각하면 되게 막 검열이 많고 막 이럴 것 같아서 발달이 안 됐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 동양 문화권의 어떤 문학적인 기반의 본고장이긴 하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발달해 있고 되게 의외네요. 그리고 이제 모든 예술은 제약이 있을 때 그만큼 또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엉켜있던 게 이렇게 팍 터지는 건가? 우리나라도 막 일제시대 때의 어떤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요리조리 회피하면서 했던 그런 기법 같은 것들이 일종의 문학적 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 문학 그리고 중국 SF 소설 이런 것들이 많이 유명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삼체는 거의 말로만 들었었어요. 그리고 삼체라는 그 이름 제목 자체가 뭔가 삼체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동양 쪽 작품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미국 드라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체 삼체가 뭔 뜻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들이 다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궤도나 이런 이과 쪽 분들의 평이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저희 아빠가 또 넷플릭스를 다 보는데 삼체를 너무 잘 만들었다. 그리고 뭔가 우리 아빠가 또 이제 신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좀 신과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 신의 때 부정하는 뉘앙스가 많지 않나? 그쵸.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이렇게 부정하니까 한 번 더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더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작가는 테드 창이랑 켄 리우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두 작가가 요즘 이제 미국 SF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작가들인데 관심 있으시면 테드 창의 숨이랑 켄 리우의 종이동물원 이 작품들이 많이 유명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삼체라는, 그리고 제가 이제 쓰려고 했던 논문의 주제가 SF 쪽이어가지고. 아, 맞네. 이제 한번, 그러니까 관심이 가는데, 또 관심이 안 가는. 보고 싶은데, 꼴도 보기 싫은. 진짜 내 마음은 뭘까? 연구자의 마인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거를 한번 보고 즐기고 싶은 마음 반, 근데 이게 뭔가 보는 게 나한테 어떤 논문에 대한 어떤 거지. 것을 상기시키면서 나를 계속 그쪽으로 그 스트레스의 영역으로 내 뇌를 이동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봤습니다. 한번 보고 싶었고, 그래서 해와는 그냥 전체적인 느낌이 어땠나요? 전체적인 느낌이라 일단은 저는 이 장르를 먼저 봤거든요. 장르를 먼저 봤는데 뭐 미스테리, 뭐 스릴러 뭐 알겠는데 코즈믹 호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코즈믹 호러가 뜻이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감정이 공포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공포는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이다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때 갑자기 소름 확 끼치는 거 있잖아요. 그 코즈믹 호러라 그러면은 그 예를 들면 하늘을 봤는데 하늘의 절반을 뒤덮는 뭐 행성이 막 보인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크기에서 오는 공포 이런 그런 공포인 거구나. 네. 아하. 그런 거가 코즈믹 호러고, 옛날 SF 관련 서적에서는 이걸 숭고라고 번역해요. 숭고? 뭔가 그 초월적인 종교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압도적인 느낌, 뭐 그런 표현들을 그 옛날 그러니까 미스터리 SF에서
많이 썼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건들 수 없는 영역에서 오는 공포 뭐 이런 건가? 뭔가 내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서 오는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뭐 약간 그런 느낌. 완전 압도적인 말도 안 되게 큰 거. 그런 것들에서 예를 들면 이제 달이랑 지구랑 동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지구에서 바라보는 달이 너무 무서울 것 같잖아요. 뭐 그런 느낌. 그게 코즈믹 호러를 설명할 수 있는 예시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 코즈믹 호러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봐서 이 코즈믹 호러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이 조그만 이 스마트폰 안에서 내가 그거를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코즈믹 호러가 시각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그 삼체인들의 문명이 우리 지금 현생 인류보다 몇 세대는 앞서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공포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조차 없을 것 같은 압도적인 문명 기술에 대해서 대항해야만 하는 그 상황 자체가 코즈믹 호러인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런 거에 이렇게 막 시각적인 그 압도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스크린에서 봤으면 조금 압도가 좀 더 컸을까? 약간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막 아직까지 와닿지는 또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고, 뭐 이거 충분히 뭐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 알겠는데, 아직 나한테 너무 크게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말하는 게, 이 삼체인들이 400년 후에 온다 막 이러는데, 그래서 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 아니잖아. 그게 이제 작중에 등장하는 사울의 입장이죠. 400년이면 한참 멀었는데, 근데 이제 2부 시즌2의 주인공은 아마 사울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시점으로 간다면은 조금 더 공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가 커버렸어요. 기대가 커버렸다. 리뷰를 먼저 봐서 그런가? 사람들이 막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 또 너무 재밌다 그러면 보통 너무 재밌긴 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걸 생각했는데 뭔가 점점 뒤로 갈수록 특별하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SF에 불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이제 저도 이걸 줄거리 정리해 보려고 막 이런저런 걸 찾아봤는데 예원제라든지 그 다음에 오기 같은 인물의 어떤 오기랑 클래런스 같은 인물의 비중이 좀 많이 줄고 특히 예원제의 어떤 캐릭터가 되게 단편적으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예원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자행했던, 아니면 저질렀던이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그 일로부터 파생된 건데 이게 결국에는 그 어렸을 적 가졌던 트라우마 때문에 인간 노답이다 라는 판단을 내린 어느 과학자의 섣부른 판단이 불러온 재앙, 스스로 불러온 재앙일 뿐인 건가. 수불제. 네, 지인지조라고 요즘 하죠. 지인지조. 근데 이제 지인생이 아니라 인류를 조져버리는 거니까. 네, 그런 거라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거 조금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포인트들이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길고 긴 소설의 서사를 조금 더 이제 시간의 제약을 많이 요하는 장르로 변환시키면서 어쩔 수 없이 희생해야 했던 부분이었구나.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 예원제의 어떤 동기가 너무 평범해서 이 전체 거대한 스케일로 가는 이야기와는 조금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 맞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뒤로 갈수록 이건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사유에 비해서 그 행동이 좀 과하다는 느낌? 네. 그리고 약간 저는 또 약간 용두사미의 느낌도 많이 들었어요. 시작은 막 카운트다운도 막 보이고 막 사람 막 잔인하게 죽고 막 배 막 터지고 난리 나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마지막은 점점 스케일이 좀 좁아지는 느낌? 이제 시즌2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또 보긴 해야겠죠. 아무래도 면벽자라는 개념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그 인물로 사울이 꼽히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스토리 주변부를 맴돌던 사울이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에 대한 기대와
결국 면벽자라고 하는 히어로물이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이 두 가지가 공존하게 되는 그렇네. 거죠.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게 너무 처음에 이런 얘기를 막 해버리나? 나왔으니까 하죠. 결국에는 나중에 갔을 때 전체적인 인류가 이 삼체인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행동을 취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의 능력자가 하나의 영웅이 나는야 면벽자. 그렇게 돼버리는 게 아닌가. 사실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죠. 소수의 과학자들, 진짜 소수야. 사실상 이 드라마 안에서 표현하는 건 진청 혼자 다예요. 맞아. 사실상. 맞아. 주변에 무슨 과학자들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딴지밖에 안 걸고 실질적으로 뭔가 해내는 건 진청밖에 없고 마이크 에반스가 진청을 이제 도발하고 진청이 발끈해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발끈.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뭐 오기 잠깐 일했다가 못해먹겠어 하고 나갔다가 현타 오고. 다시 왔다가 또 현타 오고 약간 이런 느낌? 이 세상에 옥스포드 출신 과학자 2명 없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는 게 조금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너무 소수의 과학자가 이 인류를 지키기 위해 뭔가 행동하는 것, 너무 영웅적인 이야기로 비약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조금 되기도 하고, 물론 사실 전체 인류가 60억 인류가 모두 으쌰으쌰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너무 소수다. 네. 그런 부분이 자칫하면 능력자 배틀물로 전환돼 버리는 히어로물이 되어버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긴 했죠. 말 듣고 다시 떠올리니까 진짜 계속 이렇게 상상이 된다. 히어로가 된 사울. 약간 각성 상태잖아요. 약간 사울 하면은 사도 바울, 이거 너무 자르도록 합시다. 싸울래.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그 감상이 있었고요. 네. 여러분도 다 보고 오셨으리라 믿고, 간단하게 줄거리로 들어가기 전에 등장인물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옥스퍼드 출신의 5명의 젊은 과학자, 그리고 그들의 스승인 베라 예, 그리고 베라 예의 엄마이자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인 예원재, 그러니까 원재 예가 되는 거죠. 원재 예. 그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이 기현상들을 추적하는 어떤 특수 행성 방위 이사회라고 하는 특수 기관이 나오고, 거기에 수장인 토마스 웨이드와 거기에 이제 행동대장인 클래런스 시, 진핑 씨와 무슨 관계일지 약간 궁금해지는. 그 다음에 뭐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뭐 첫 번째는 오거스티나 살라자르라는 역할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옥스포드 5인방 중에 하나고, 앞으로 우리는 이 친구를 오기라고 부르겠습니다. 풀네임 처음 봤어요. 맞아요. 항상 오기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국에서 모든 실험 개발을 끝내고 이제 상업화만 남겨놓은 나노 섬유 기술을 발명하는 과학 프로젝트의 대빵입니다. 나이가 한 30대 초반으로 보여요. 맞아요. 엄청 젊어 보여요. 사울이 처음에 언급하기를 30대 이전에 과학자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봤을 때 이 사람들의 나이가 30대 극초반, 31쯤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눈동자에 숫자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골치가 아파집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진청, 그러니까 이제 중국식으로 하면 청진이겠네요. 이 사람은 우리는 앞으로 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진이라는 사람이 시즌 1의 사실상 진 주인공이에요. Yes. 아까도 말했듯이 시즌 1의 히어로라고 볼 수 있고, 히로인?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삼체인을 숭배할 젊은 능력 있는 과학자를 뽑는 캐스팅에 얼떨결에 걸려들게 되면서 VR 게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사 VR 게임을 통해서 이제 삼체인들과 접촉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앞으로의 주인공이 될 것 같은 사울 듀랜드,
이 사람은 이제 옥스포드 5인방 중에서 베라 예와 함께 옥스포드에 남아서 옥스포드 입자 가속기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자신의 상과 그 옥스포드 입자 가속기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입자 가속기의 어떤 결과값이 다 개판이 돼버리면서 이게 뭐지? 아, 이 과학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오기와 뭔가 있어요. 오기와 뭐가 있는데 둘 다 약간 노답이야. 근데 얘가 더 노답인 것 같아요. 노답이지. 계속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오기가 노답인가 했는데 보다 보니까 사울이 노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서로 뭔가 일단 좋아해. 서로 좋아하고 서로 약간 질투하거든요. 근데 사울이 자꾸 들이대면 오기 약간 칼 차단해버리고 핀트가 안 맞아. 오기는 자꾸 이렇게 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다른 여자랑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마침 이제 오기가 사울을 필요로 하니까 너 근데 어떤 여자랑 같이 있어? 됐어. 전화 끊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엇박자를 계속 내고 있는 그런 썸씽 관계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인물은 잭 루니로 이제 졸업 안 하고 중퇴한 다음에 이제 그 음료와 스낵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되죠. 그래가지고 약간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 대해서. 처음 이제 5인방이 다 모였을 때 이 잭 루니, 잭이란 친구가 계속 이게 막 딴지 걸다가 나중에는 이제 오기가 빡쳐가지고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까지 듣게 되는데 또 그 약간 뭐랄까 무한도전이라고 치면 정준하 포지션. 정준하와 박명수를 섞은 캐릭터. 매력적이다 이거예요. 그 정도 매력적이진 않은데 사실 아무튼 그런 캐릭터고 네. 마지막 인물은 교수로 일하고 있는 윌리엄 다우닝 뭔가 향기가 느껴질 것 같은 우리는 앞으로 이 친구를 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기묘한 이야기에서도 윌이라는 고 불리는 그 친구가 약간 이제 그 되게 겉돌거든요. 메인 스토리와. 얘도 그리고 중간에 아파서 리타이어해요. 오, 똑같잖아. 윌도 여기서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아파하죠. 윌특 아픈. 나중에 영어 이름 지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윌 같은 경우에는 진을 옛날부터 짝사랑했다는 느낌인데 얘가 또 좋아하는데 또 말을 계속 안 하고 또 근데 얘 남자친구 있잖아 이러고 죽기 직전인데 아무리 이제 골키퍼 있어도 죽기 직전에는 슛 한번 때려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막 이제 오기랑 사울이랑 잭이 계속 말하죠. 그런 편이고 얘는 이 친구는 사실 췌장암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뒤에 가면 나오죠. 네. 이야기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스승인 베라 예 같은 경우에는 입자 가속기에서 이제 수석 연구원을 하고 있는데 사울과의 대화, 너 신은 있는 거 같니? 뭐 이러면서 넌 그래도 되게 훌륭한 제자야 이러고 나서 이제 저벅저벅 가더니 갑자기 아주 깊이 있는 수조에 몸을 던져서 멋지게 자살을 하죠. 멋지게. 뭔가 옛날 그 SF 일본 만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죽어요. 공각기동대 쿠사나기 소령이 첫 장면에서 이렇게 빌딩 숲에서 이렇게 다이빙을 하거든요. 쑥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주변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근데 헤어스타일도 약간 그 짧은 머리에다가 그래서 저는 그 쿠사나기 소령의 모습이 떠올랐는데 오호라. 아무튼 그런 식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베라 예는 예원제에 따르기도 하고 이 베라 예의 장례식에서 이 옥스포드 5인방과 예원제와 그리고 마이크 에반스 그리고 클레런스 아까 설명드린 모든 주요한 인물들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3체의 추종 인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예원제, 모든 일의 원흉, 예원흉이라고 볼 수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화대혁명 시기에 이제 대학생이고 칭화대 출신이고 칭화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칭화대 교수. 엘리트 집안이고. 엘리트 집안인데 이제 홍위병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자신이 과학을 가르쳤던 것이 예를 들면 뭐 뉴턴이라든지 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의 미제국주의의 부역자인데 너가 그 사람을 가르쳤으니까 넌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데 꿋꿋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나는 가르쳐야 되는 걸 가르쳤을 뿐이야 이렇게 이런 스탠스로 이제 막 되게 무기력해요. 또 막 강단 있게 난 해야 할 일을 했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맞는 건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홍위병들에게 맞아서 죽죠. 맞아 죽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정하는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해야 했던 그런 것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는 인물이죠. 인류애가 박살. 하지만 그 문화 대혁명 시기 이전에도 꽤 성과 있는 논문을 작성해가지고 이미 뭐랄까 그 학자적인 어떤 그것 연구 성과에 대해서 많은 인정을 이미 받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명의 과학자가 문화 대혁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인류의 근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사건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에 받은 어떤 상처가 이 모든 사건의 이제 원흉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인류를 말살시킬 만한 그런 사유인가라는 의문. 그러니까 야.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삼체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삼체가 그런 이야기류의 원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저는 이걸 2024년에 봤으니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에반스 같은 경우에는 예원제의 어떤 동반자라 그래야 되나? 사상적 동반자이자 잠깐 사랑도 했던 사이인 것 같고 그런 복잡 미묘한 관계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예원제와 함께 삼체를 추종하는 집단의 이제 우두머리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직접 이제 삼체와 소통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Yes. 그리고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 깊은 캐릭터 중에 하나인 타티아나 하스. 이름 너무 어려워. 타티아나. 타나티아, 티타니아, 티타늄 이럴 것 같은데 타티아나 하스라는 역할은 삼체 추종 조직의 이원이면서 동시에 암살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 꽤 많은 사람들을 직접 죽이는 장면이 등장하고 이 타티아나가 어떤 찍힌 CCTV 안에선 절대 그 모습이 삭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지자 같은 경우에는 삼체인들이 만들어낸 양자 컴퓨터예요. 그래서 총 2대가 지구권을 돌면서 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간의 형체로 형체화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타티아나의 모습이 CCTV에 촬영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지자가 어떤 조작을 가했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 세계 어떤 입자 가속기에서 이상한 결과값이 나온 것도 다 지자의 소행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PDC 아까 말씀드린 삼체를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행성방위이사회의 으뜸 토마스 웨이드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클래런스 C라는 형사 같은 느낌 하지만 형사가 아닌 그래서 난 당연히 형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누가 아들이었나? 누가 경찰 아니었어요? 경찰 아닌데요? 아닌데요. 똥인데요. 아무튼 이런 역할이고 이 베네딕트 웡씨 좀 여기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웡 맞네. 머리 빡빡이신 분.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웡이었고 그리고 넷플릭스 드라마에 쿠빌라이 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쿠빌라이 칸 마르코 폴로라는 드라마에서 쿠빌라이 칸의 역할로 나오기도 했죠. 마르코 폴로 드라마 자체가 막 엄청 재밌진 않은데 넷플릭스 초기에 나왔던 그 독점 드라마여가지고 그 날것의 맛이 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얘기하니까 딱 기억나네. 거기 닥터 스트레인지에서도 웡이란 본명을 그대로 썼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런저런 사건을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주는 역할이기도 하고 나중 가면은 막 이제 되게 아빠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정한 그 옥스포드 친구들을 이제 다독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중에서 비윤리적인 결단과 결정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 사람은 거기에서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각본 입장에서 이 사람을 좀 이런 식으로 좀 그래도 어떤 인류의 마지막 양심처럼 남겨놓고 싶은 거 했던 게 아닐까? 일부러.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등장인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1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1, 2화의 내용이 많아요. 왜냐면 되게 이 드라마 내용 자체가 난잡하고 맞아요. 막 이 시점이 막 아까 말한 그 인물 주요 인물만 해도 막 6명, 7명, 8명 이렇게 되잖아요. 계속 시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초반엔 좀 정신이 없습니다. 맞아요. 초반에는 이제 그래서 메인 갈등이 뭐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초반이 좀 길고 점점 간단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예스. 자, 1화 카운트다운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1화는 일단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6년 문화대혁명 시기에 베이징 칭화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홍위병들이 반혁명 분자를 처단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게 대학교 교내였구나. 대학교 교내에서 예원재의 아빠인 예저타이, 그러니까 물리학 교수인 예저타이를 이제 처단을 하기 위해서 끌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딸인 예원재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소유가 설명을 해준 대로 아인슈타인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 아인슈타인이 미국 제국주의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상대성 이론을 가르친 거를 문제를 삼아서 이제 처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원재의 어머니는 그 남편을 막 부정하면서 그가 반혁명적인 빅뱅 이론을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원재의 아버지는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그 예저타이가 빅뱅 이론을 가르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빅뱅 이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간의 시작 전? 그럼 신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예저타이가 그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요. 완전 과학자 대답.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원재도 예저타이도 신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예원재의 어떤 말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신이라고 하는 건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 유물론 기반이고 종교는 구시대적 잔재이므로 함부로 신을 인정하거나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그 당시 홍위병들에게 반동분자로 몰려가지고 처벌을 당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예저타이를 처벌할 명분이 충족이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반란은 정당하며 혁명은 떳떳하다라고 군중들이 연호를 하기 시작하고 그분 닮지 않았어요? 박진주 닮지 않았어요? 그 여자분. 박진주 배우를 조금 닮은 약간 되게 어린 써니 박진주 그 배우를 닮은 이제 그 홍위병 배우가 마이크로 예저타이의 머리통을 이렇게 내려치면서 이제 구타가 시작되죠. 네. 무차별한 구타가 시작되고 그 되게 맥없이 죽습니다. 예저타이가 맥없이 죽고 그 장면을 단상 위에서 이제 아내가 직관하고 있는 거죠. 예원재 말고 예원재 엄마가. 거기 위에선. 그리고 아래에서 그 모든 걸 보면서 울부짖는 이제 예원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망하고 함성을 멈추고 모두가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단상 위에서 이제 아버지의 입가에 담배를 불려주는데 이제 아버지를 구타했던 이제 써니 박진주를 닮은 여성 운동가가 와 다른 홍위병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원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장면, 시퀀스가 끝나게 되죠. 네. 그렇게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는데요. 이 현재 시점은 중국이 아니라 런던입니다. 그래서 2024년 런던이 이제 시점이 변환이 되고요. 이제 이번에는 또 어떤 또 자살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택에서 물리학자인 사리크 모하메드 박사가 되게 이상한 모습으로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상하냐면 벽에 자기 피로 온갖 숫자들이 막 이렇게 빽빽하게 적혀 있는데 그게 약간 카운트다운의 모양으로 그렇게 적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아직도 보여라는 글귀와 함께 그 글씨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아까 말했던 이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클라렌스가
보니까 이제 모하메드의 시신을 살펴보는데 나이프를 손에 쥐고 두 눈이 파인 채 죽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괴한 모습이죠. 여기서도 약간 그 스테레오 타입들이 막 엄청 집어넣죠. 막 벽면에 쓰여져 있는 숫자 하면 떠오르는 그 어떤 과학자, 미친 과학자의 느낌. 그게 생각나네요. 저희가 저번에 봤던 그 플루토에서 아톰이 갑자기 그 파칭 하고 각성한 아톰이 막 벽에다가 막 숫자를 막 미친 듯이 적어내는 그 장면도 생각이 나고. 미친 과학자, 미친 수학자 느낌. 사디크 모하메드 하니까 이제 거기 나왔던 그 중동의 과학자도 생각이 나고. 한편 옥스퍼드 입자 가속기 연구를 하고 있는 사울은 스승인 베라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시시콜콜한 대화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후 베라가 갑자기 그 입자 가속기 옆에 있는 수조 속에서 마치 쿠사나기 소령처럼 멋지게 낙하해서 자살을 하게 되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오기와 진이 펍에서 대화하면서 입자 가속기를 포함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제 실험 물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런 오기랑 사울이 어쨌든 그게 있으니까 서로 계속 연락을 주고 받나 보죠. 그래가지고 최근 이제 입자 가속기의 결과들이 이상하다라는 것도 오기에게 사울이 보내준 자료도 언급을 하고 이러고 있는 과정에 갑자기 오기의 눈에 빠칭하더니 정체불명의 숫자들이 그 약간 그 불꽃놀이 그 장노출 길게 해가지고 글씨 쓰는 것 같이 그런 글씨체로 막 그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숫자가 오기 눈에만 보이죠. 그래서 옆에 사람 붙잡고 당신도 저게 보이나요? 하니까 뭐야? 이런 장면이 나오고. 아까 그 벽에 있던 카운트다운이랑 여기서 조금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오기한테 갑자기 진이 다가와가지고 베라 얘 교수님이 죽었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또 언급을 드렸던 그 베라의 장례식에 옥스퍼드 5인방과 아까 그 말했던 예원제 그리고 모두가 거기 모여 있습니다. 클레런스와 그 에반스. 네네. 마이크 에반스. 5인방이 또 모이니까요. 또 연구 결과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가라고 했던 잭이 계속 딴죽거리면서 은근 열등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서 또 이제 빠기친 오기가 나와가지고 담배 정말 많이 펴요.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라이터가 고장난 거예요. 오기 노담했으면 좋겠네요. 그랬는데 갑자기 타티아나가 나타나서 불을 착 켜줍니다. 그랬는데 그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더 롤드, 그러니까 자막에서는 주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님이 다 예비를 해두셨다 하면서 그 카운트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 오기의 카운트다운 얘기를 이 타티아나가 먼저 꺼냅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이러면서. 그래서 숫자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너가 지금 하는 연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일 자정 하늘을 봐봐라. 우주가 너에게 윙크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예원제는 이제 벌목 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접근한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약간 간부인가 봐요. 중간 간부 바이무린이라는 사람이 침묵의 봄이라는 서적을 건네면서 어떤 그 지적인 대화를 하면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남자가 있었다니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죠. 거기에서 이제 침묵의 봄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 자연의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제 예원제에게 큰 영감을 주게 되고 둘은 연인이 되어서 막 손잡고 막 데이트도 하고 사랑을 나누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가 이제 막사로 돌아가서 막 책을 찾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 이제 이 엉아들이 탁탁탁 그러면서 따거들이 그래서 너 이 책 어디서 났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여기서 영어책 읽을 사람이 너밖에 없어? 누가 줬는지 말해. 감사할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라 라고 하는데 바이오린이 바로 뒤에 있는 거야. 어떻게 꾼지를 또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어떤 되게 약간 키 크고 똑단발에 머리 작은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추웠지? 내가 따뜻한 물도 받아줄게 해줄 테니까 너희 아버지를 부정하는 연설을 좀 하나 해라. 증언을 한번 하자 했는데 싫다고 하니까 바로 그래? 그럼 무기
바로 이제 추울까봐 틀어줬던 물을 던져버리죠. 그리고 덜덜덜덜 예언제 이 녀석이. 좀 그거 생각났어요. 저기 다음 소위에서 두 번째로 온 팀장 있잖아요. 그 느낌이었어. 처음에 엄청 착한 척하지만 결국에는 맞아. 나쁜 사람이잖아요. 애였어. 그런 느낌이 생각이 났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언제 이제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죽겠는디? 큰일이 안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안지구라고 하는 저는 이 표현을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내몽고 그러니까 몽골이 원래 몽골 영토가 이렇게 있으면은 현재 중국에 포함되어 있는 영토는 내몽고라고 분류하고 몽골 그냥 몽골이라는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곳을 외몽골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굉장히 중국의 중심적이네. 중심적인 표현이잖아요. 내몽고 외몽고라는 게 그냥 몽고고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대체할 표현이 없어서 없네요. 쓰겠습니다. 네. 내몽고에서 존재하는 서안지구라는 곳에 이제 대형 안테나가 있는 연구소에서 너의 논문을 봤는데 너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이다. 여기에 들어오면 평생 못 나갈 수도 있다.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고 진행시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시키죠. 여기 사람은 똑똑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무기 개발하는 곳이 아니라 외계인과의 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연구기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띠용. 네,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된 시점에서 또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는데요. 아까 이제 베라의 장례식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옥스퍼드 그 5 멤버들과 마이크 에반스를 이제 추적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이 되게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한 클래런스가 금속 안대를 이제 그러니까 죽기 전에 금속 안대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이 베라의 엄마인 예원제를 만나러 이제 갔는데 베라가 생전에 비디오 게임을 했다라면서 그 금속 안대를 진한테 줘요. 그래서 이 안대를 딱 쓰니까 진짜 모든 게 다 느껴지는 VR 게임 같은 그런 현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게임판소라고 하죠. 게임 판타지 소설에 그걸 완벽히 지어놓은 거죠. 근데 게임 판타지 소설도 막 무슨 그 캡슐 안에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이거는 심지어 그냥 금속 안대야. 진짜. 그냥 쓰기만 한 건데. 그 약간 그 옛날에 그 빅뱅 안경 이런 거 있었잖아요. MC 몽 안경 이런 거. 그런 거 막 썼는데 갑자기 이제 이 세계 VR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네. 네, 진이 얼굴 깜짝이야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왜 쓰고 있었을까라는 궁금증과 함께 여기서 근데 예원제가 천연덕스럽게 이게 뭐예요? 이걸로 게임한다고요? 몰라, 난 퐁밖에 안 해봤어. 이게 이제 다 알고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능구렁이 같았다라고 할 수 있죠. 소름. 네, 그런 상황이 있었고 한편 우리 오기와 사울은 오기가 이제 사울을 데리고 자정의 하늘을 보기 위해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를 왜 끌고 가는 거야? 이러면서 또 데이트하자는 건 줄 알고 신나가지고 막 하는데 오기가 얘 봐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에헤이 이렇게 하는데 사울 실망. 네. 정말 자정이 딱 되니까 하늘에 별이 꽉 차 있는데 얘네가 정말 인공적으로 깜빡하는 모습. 그리고 사울이 이거를 모습으로 치환하니까 지금 오기의 눈에 보이는 숫자 카운팅이 되는 거죠. 이제 숫자가 이렇게 하나씩 바뀌는. 그리고 이들이 깜짝 놀라 자빠집니다. 아이쿠야. 그리고 이제 먼 발치에서 같은 경관을 바라보고 있던 클래런스와 웨이드는 그걸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적이다. 네, 이렇게 1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1화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일단 문화 대혁명으로부터 시작하는 SF 생활 이게 너무 참신했고 그렇죠. 흔치 않죠. 근데 또 그럴싸하잖아요. 문화 맞아. 대혁명 때 인민재판을 통해서 어떤 지식인들이 이제 핍박하고 그랬던 포인트가 어떤 SF적인 상상력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였는데 이게 나중에 갔을 땐 그냥 일종의 유사 신파로 흘러가는 거죠. 어쨌든 과학적인 어떤 신념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그냥 가족을 잃은 슬픔 맞아. 그리고 광기를 바라봤을 때 어떤 경멸감 이런 것들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약간 아쉬운 부분
그리고 1화가 되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요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원작 소설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 카운트다운이 그냥 장난이래요. 응? 근데 그러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게 난 너무 그냥 짜증났어. 겁주려고 한 건데 근데 원작에서는 진짜 겁주려는 그냥 쇼였는데 여기로 넘어오면서 타티아나가 나오잖아요. 원작엔 타티아나가 없대요. 그러니까 타티아나가 카운트다운이 끊어지면 타티아나가 와서 죽이겠죠. 그런 식의 의미가 생기는 거지. 실제로 그 카운트다운이 끝난다고 해서 막 뇌가 터져버린다거나 이런 거는 없어가지고. 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서 살짝 뭐지 싶었습니다. 자, 2화는 제목은 홍안. 빠밤. 결국 오기는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직전, 그러니까 우리 샴페인 딱 터뜨리고 자 지금부터 상업화 고 했으면 끝날 거였는데 갑자기 지금부터 제 책임을 걸고 이 모든 프로젝트 종료하겠습니다. 사람들 다 벙찌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책임자라고 해도 우리 다 해놨는데 이러면서 꿍시렁꿍시렁 맞아? 많이 했겠죠. 이게 맞나? 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리고 클래런스는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한숨 쉬면서 후 하고 있는 오기 앞에 나타나죠. 그래서 클래런스가 이제 PDC에 데려가가지고 CCTV에서 불을 빌려줬던 사람이 영상에 지워져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카운트다운을 겪은 건 너만 있던 일이 아니다.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네. 그리고 이제 윌의 시점에서 윌이 췌장염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그 사실을 이제 제게게 전하는 장면이 슬쩍 등장하게 되죠. 윌이 계속 이런 식이에요. 중요한 이야기 사이에 아주 짤막하게 들어가게 돼요. 줄거리 정리하면서 너무 열받는 거죠. 이게. 혼자 한 줄, 나 죽어. 한 문장짜리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원재가 이게 외계랑 소통하기 위한 그거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예원재가 홍안지구에서 태양을 이용해서 전파를 더 강력하게 증폭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원활하게 외계랑 소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생각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료가 이거 제가 생각해낸 건데요. 이건 전파를 강력하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뭐지 저 새끼 말하는데 그 다음에 그 책임자의 대답이 굉장히 놀랍죠. 그 책임자가 태양은 마오쩌둥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 힘을 이용하면 안 되지. 니들이 감히 태양을 건드리다니 하면서 쌩까버립니다. 예원재는 뭐야 과학하자고 해서 불러놨는데 왜 갑자기 또 태양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살짝 뭐지 싶었던 예원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결국 그냥 어. 진행시켜버립니다. 혼튼 뭔 줄 알아보야 될까? 혼란의 혼튼 전파. 전좌 전파를 보내는 아 전파 보내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또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진이 아까 했던 그 유사 VR 게임에 다시 접속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죠? 약간 그 NPC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약간 사막 쭉 있고 약간 페르시아 느낌? 약간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닉네임을 대시오 말하니까 이름이 닉네임을 정하라는 거구나 해서 진청이라고 했대. 그런 거 말고 좀 더 영웅적인 닉네임 없을까요? 너무 구립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정하십시오 해서 코페르니쿠스라고 대답을 하죠. 네. 저는 이 장면에서 되게 이 장면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코페르니쿠스라고 이름을 짓는 장면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살잖아요. 과학적인 진리 위에서 밟고 그 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전통적인 이야기적인 세계관이 더 우리 생활에 더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학자들이 과학 기술들을 혼자서 발견하잖아요. 모든 논문은 다른 선행 연구들을 인용하는 방식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선행 연구가 이 주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 연구가 좋았지만 이 연구에서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 이 부분을 다루겠다라고 밝히고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논문을 발표를 할 때 나는 이 연구를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정말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밝힌 결과 이게 맞는 것 같아. 너희 생각은 어때? 라는 식으로 논문을 발표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또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연구를 이렇게 진행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생각보다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대감이 되게 두드러지거든요. 특히 SF 장편 소설로 넘어가게 되면 단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짧게 끝난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모든 장편 SF 소설에는 이러한 점들이 되게 많이 부각돼요. 그 과학자들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라고 저는 느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과학적인 진리 속에서는 그 진리들이 중요한 거지 이걸 누가 밝혀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누가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맞죠. 코페르니쿠스가 이런 연구를 했고 뉴턴이 이걸 밝혀냈으며 이걸 처음 한 사람은 아인슈타인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어떤 그 사람의 업적을 잊지 않기 위한 것,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 이 기억력의 체제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적인 세계관에 더 가깝지 않은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풍양속 혹은 예를 들면 그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종교가 있고 또 뭘 하면 안 된다는 종교가 있고 할례나 포경수술 같은 걸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들이 종교의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담아요. 근데 사실은 왜 그러냐면 자연 환경에서는 그렇게 하게 됐을 때 혼란이 생길 수 있다거나 아니면 위생상 좋지 않아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생활 상식을 후대로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빌리게 되고 그게 나중에는 신화화 돼가지고 지금은 그게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게 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기도 하는 건데 그것처럼 그 아인슈타인이란 이름, 뉴턴이란 이름 속에 그 과학을 집어넣으면서 예를 들면 상대성 이론 하면 상대성 이론보다 아인슈타인이 더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과학적 진리를 기억하는 방식은 사실 과학적이라기보단 굉장히 고전적인 이야기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이름, 영웅의 이름을 닉네임을 짓는 걸 보면서 좀 느꼈던 것 같고 그렇다는 건 사실 SF 소설이라는 것도 우리가 과학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되게 모호한 어떤 기준점으로 정의돼서 사실 지금 SF를 완벽하게 정의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판타지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됐기 때문에 판타지의 역사라든지 판타지적인 이론이라든지라는 게 지금 존재하고 그거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연구 같은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제가 이 SF를 연구하려고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포인트가 SF가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서구권 이론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물론 없죠. 동양권에서도 마찬가지고 SF가 자체가 정의가 안 되니까 SF 소설가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싶어. 그럼 SF가 뭔데가 선행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호함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런 포인트들이 과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학, 논리로 가득 차 있는 그 과학이란 존재와 소설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적 그 문법이 서로 상충되지 못하고 있어서 상충하고 부딪히면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서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것도 SF 소설이란 것도 결국에는 어떤 과학적인 아이디어들을 이야기적인 차원에서 공유하려고 하는 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학이라고 하는 걸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면 우리가 뭔가 실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이언스 픽션에서 픽션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종의 판타지고 일종의 어떤 허구의 세계라는 걸 강력하게 인지하면서 그 SF는 이제 향미를 딱 첨가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들었을 때 이런 SF류나 그런 좀 과학을 다룬 그런 작품들을 볼 때는 약간 과학적인 지식은 빼고 보는 게 맞다고 듣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걸 매개로 삼아서 이제 이과형이라든지 안 될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상대성 이론 뭐지? 예를 들면 아니면 그 나중에는 계단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생기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뭐 핵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그 세부적인 과학 기술에 대한 궁금증을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그냥 유튜브 키면 석박사들 나와서 얘기해 주잖아요.
삼체 속 계단 프로젝트 뭐 그런 과연 거. 설득력 있는 것일까? 그런 거를 이제 흥미의 차원, 교양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SF 드라마에서 중요한 건 S도 아니고 F도 아니고 드라마다 라는 걸 이런 부분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과학을 기억하는 방식이 이야기다라고 하면 뭔가 이상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사실 과학적인 세계보다 이야기적인 세계에 조금 더 가까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이야기학자 입장에서 좀 해봤습니다. 하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제 연구에 있어서 좀 영감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랬겠네요. SF 쪽 연구에 첫 바다를 얼떨결에 하실 뻔했네요. 첫 바다는 아닌데 당연히 있죠. 그쵸. 근데 네, 이제 뭔가 정의를 아무래도 내리기에. 볼모지니까 선행 연구가 많이 없는 입장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부담감을 내려놓은 자의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얘기가 나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네네 맞아요. 코페르니쿠스라는 닉네임으로 이제 그 게임에 들어가서 임무를 받게 되는데 여기 안에서 벌어지는 뭐 자연재해나 전체 움직임으로 인해 변화되는 여러 상황들에서 인간을 구출해라 뭐 이런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 임무를 받는 것만 딱 나오고 시점이 전환돼서 잭과 이 게임기에 대한 이 이야기를 막 하는. 그래서 잭은 해맑게 이거 재밌겠는데 딱 썼는데 쓰자마자 이상한 침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방인이다. 쌩. 그래서 한 4번 연속으로 목이 잘리는데 거기에 대한 그 잭의 반응이 좀 유쾌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그 진지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사업가 잭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집 가면은 막 스타워즈 막 있고 포켓몬 카드 막 빅뱅이론. 포켓몬 카드도 많아.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키덜트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상담을 듣고 아씨 나도 내 거 해보고 싶은데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탁자에 이렇게 놓여있어 게임기. 이게 뭐야? 오 개꿀. 근데 그냥 일단 누가 해봐. 들어왔지, 이게 일단 아니라. 해봐. 개꿀. 그래서 거기 그 장면이 나오고 다시 진 입장에서 게임에 대해서 이 세계에는 난세기와 항세기가 있다. 난세기에는 사람이 살기 너무 높은 온도여가지고 그때는 모든 옷을 이제 싹 다 벗고 바닥에 누우면은 온몸에 수분이 딱 증발해가지고 쥐포같이 돼요. 그러다가 항세기가 와가지고 물에 집어넣으면 이제 다시 불어가지고 살아나는 이런 세계고, 그래서 이 상세계 주민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패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막 이래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와가지고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하니까 이제 그걸 설득하죠. 그 왕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실행을 하는데 그 생각보다 다른 변수들이 발생하면서 그 전체 인구들이 다 소멸하게 되고, 네. 그래서 첫 번째 문명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지자가 쫙 나타나가지고 주민들을 살리는 데 실패했지만 과학이 신비주의보다 우수함을 입증했기 때문에 1단계 통과! 성과가 있었다.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단계에 진입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다시 과거로 시점이 전환이 되는데요. 예원제가 벌목원. 네, 벌목원 근처에 희귀조류를 지키고자 아까 말했던 내몽고에 머물고 있던 마이클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까 인상 깊었던 얘기, 자연의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풀면서 둘이 갑자기 또 짱친이 됩니다. 이게 되게 사이비 같지 않아요? 자연의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요. 갑자기 그 구호를 외치고 바로 깐부가 돼버리잖아요. 자연의 어떤 것도? 그 20세기 소년 보면은 그 손가락 위로 올리면서 토모다치 이러면서 너 토모다치 나도 토모다치 이러면서 너는 친구 나도 친구 이러면서 바로 친구가 돼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어떤 이념을 나누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 예원재가 그 아버지를 죽인 아까 그 박진주를 닮은 홍위병을 만났어요. 근데 한쪽 팔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막 이러니까 나는 당에 부역했을 뿐 나는 그냥 어린애였을 뿐이야. 다시 그러니까? 돌아가도 나는 죽일 거야 했더니 나도 어린애였다고 하면서 덜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인류애가 저점을 찍었는데 완전 바닥에 치웠죠. 그러니까 예원재가 다음에 이런 기분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일종의 동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행동이 무엇이냐 했더니 아까 전에 그 갑자기
급발진해가지고 전파를 보냈던 거에 답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착한 삼체인이었던 것 같아요. 회신 그만해라. 우리가 너의 위치를 알고 점령하러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라고 경고하는데 잔뜩 열받은 예언자가 이제 와 인류는 글러먹었으니까 내가 너희가 우리를 점령하는 걸 도울 거야 라고 해버리는 거죠. 검은 이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네. 예원흉. 약간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사유로 인류를 멸망시키다니.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했던 1, 2화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1, 2화를 이렇게 조금 알고 다음 거를 보시면은 그래도 좀 이해하시기가 2화까지 보면 전체적인 갈등과 앞으로의 일어날 방향이 딱 잡히긴 하죠. 네네. 그래서 조금 뒤에부터는 보기가 좀 편했어요. 그래서 3화의 제목은 세상을 파괴하는 자. 빠밤. 또 하나의 과학자가 죽었고 클래런스는 거기서 게임기를 득템합니다. 예스 개꿀스 이러면서 게임기를 습득하고 또 5인방이 잭의 집에서 모입니다. 잭은 부자니까. 그래서 오기에 의해서 근데 이제 막 거기서 또 윌한테 막 너 빨리 마음을 얘기해 막 이러면서 윌이 또 가가지고 은근슬쩍 막 얘기를 할랑말랑 하는데 진이 약간의 철벽 이런 비묘한 어떤 감정을 주고받는 와중에 오기가 이제 잭의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뭐야 써보고 싶게 생겼는걸? 해가지고 써봅니다. 이 사람들이 또 두려움이 없어. 과학자적 호기심인 거죠. 싹 쓰니까 막 공기랑 이런 게 완벽하게 느껴지니까 너네 이거 뭐야? 우리 과학으로 이건 절대 불가능한 짓인데 너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화를 내죠.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어 라고 토론을 해요. 과학 윤리? 과학 윤리에 대한 토론을 막 시작하죠. 이것도 막 학자적인데 잭은 이제 과학자가 아니니까 아이 뭐 대충 그런 뭐 이렇게 이런 느낌. 신기하잖아. 그런 느낌이고 안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랑 모든 약속은 깨어지라고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맞죠. 깨어지겠죠. 그리고 클래런스 그리고 이제 화상 통화를 통해서 저녁에 진이랑 잭이 진잭. 이제 나 지금까지 경관이 이랬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어 하면서 이런 막 자기 얘기를 설명해주고 잭이 맞장구를 쳐주죠. 사실 보면은 제가 이제 2번 봤거든요. 이 앞부분은. 잭은 아무것도 안 해. 안 하지. 그냥 게임만 하는 거지. 잭은 아무것도 안 해. 알고 보니까 진이 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클래런스가 이제 가늠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화상통화로 하니까 2인 플레이 모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는 아까 진이 깼고 둘이서 진과 잭이 2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2단계는 또 아까랑 다르게 약간 중세 유럽풍 옷이랑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황제가 하나 나오는데 황제가 나와서 이 세계의 태양의 운행을 설명할 가설을 내놔라 이렇게 했죠. 진이 이미 그 예습으로 다 해왔어. 그래서 토론하면서 막 설명을 해놨어 이미. 그래서 이제 태양 세 개의 모양을 막 열심히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끌리고 저렇게 하면 막 설명을 열심히 해주죠. 그랬더니 황제가 듣더니 저것들을 태워라 이렇게 화형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화형을 명령함과 동시에 이미 성 밖이 불바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태양 세 개가 그 겹치면서 온 기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행성이 타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지자가 이렇게 슝 하고 날아와가지고 그 문명은 타버렸지만 태양계의 기본 구조를 모두 밝혀냈으니 3단계로 나아갑시다. 잘했어요. 이제 3단계로 가볼까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 삼체 게임기? 안돼 그거를 이제 가지고 그 화면들을 캡처할 수 있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걸 클래런스랑 웨이드가 같이 보고 있는 거죠. 너무 웃겨. 같이 보면서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인재를 찾는 스카우트 도구다. 맞아. 얘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야. 그래서 웨이드가 그냥 아무 능력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다. 굉장히 이렇게 추리력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죠. 네. 그렇게 또 3단계로 갑니다. 3단계로 갔더니 쿠빌라이 칸의 황궁에서 칸은 이제 둘에게 난세기와 아까 말했던 항세기를 계산할 가설을 요구를 합니다. 진은 해법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먼저 칸 앞에 있던 갑자기 뉴턴과 튜링이 용용용용 이렇게 오더니 대답을 가로채면서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전 이때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두 번째 볼 때는 이것도 약간 다른 플레이어들인가?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튜링이랑 뉴턴도
닉네임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스테이지를 깨는 서바이벌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이제 뉴턴과 튜링이 대답을 가로채면서 이론을 얘기하면서 벌판에 군사들이 엄청 많은데 무슨 검은색, 흰색 뭐 이렇게 판때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촉촉촉촉 무슨 북한의 그 약간 응원가처럼 카드 섹션. 랄랄라 그것처럼 착착착착 하니까 그걸 계산을 딱 보니까 8개월 사흘이라는 난세기 이후에 긴 한세기가 올 것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마인크래프트에도 막 그 전류가 통하는 광물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막 점점점 찍어가지고 CPU를 만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인간들을 징그러워. 벌판에다가 쫙 세워놓고 그걸로 이제 0과 1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컴퓨터를 만든 거야. 사람 컴퓨터를 만든 거야. 너무 신기해. 그걸로 착착착 하는 게 이것도 약간 과학자들의 판타지나 이런 거구나. 약간 장관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과학자분들이 약간 지르시는구나. 멋있다. 그래서 되게 간접 체험. 재밌었어요. 재밌는 재밌었어요. 상상이었고 왜냐면 이게 실제 인간이었으면 인간들이 불쌍했겠지만 불쌍하지. 근데 이건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재미가 있었고 마인크래프트 적절했던 것 같아요. 뉴턴과 튜링 굉장히 찌질하게 나옵니다. 자 봐라고 이게 내가 만들어낸 인간 컴퓨터란 거란 이 말이야 이러면서 널드다 널드. 이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진이 이건 태양이 3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매개 변수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틀린 답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칸이 오케이 얘네 삶아 이렇게 가는 거죠. 팽형이라고 하죠. 팽형. 죽이는 방법도 아주 가지각색이. 팽형이라고 하는 네. 게 이제 불에 삶아 죽이는 게 팽형인데 참고로 조선시대 팽형은 삶는 척하고 안 죽인 다음에 없는 사람 취급한대요. 그냥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해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런 형벌이었던 거 생각보다 인간적인데? 스펀지인가? 그 진실옥은 거짓인가? 그런 거에서 봤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꼬라로가 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 세계관이 바닥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징징징징 하면은 시간이 빨리 돌아가요. 그러니까 게임할 때 시간 빨리 감는 게 가능한 게임들이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주로 그런데 그것처럼 바닥에 손을 대면은 시간을 빨리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레이어 특권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8개월 사흘을 왕왕왕왕 하니까 이제 이게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며칠 안 지나니까 바로 불타버려요. 그래서 멸망을 해버리고 근데 이제 지는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게임의 목적이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것이구나라는 깨닫고 여기서 클리어를 합니다. 문명이 망하는 게 첫 번째는 온도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난세기가 생각보다 길었다. 두 번째는 이제 태양이 합충하면 그 태양이 이렇게 모이면서 온도가 너무 높아져 버렸다. 세 번째는 태양이 모이니까 이번엔 중력이 너무 그쪽으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하늘로 쭉 빨려가버려서 죽었다. 그러니까 태양 세계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인간을 구해달라는 게 목적이지 이걸 문제를 풀라는 게 그러니까 못 푸는 거죠 문제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삼체인들에게 오케이 이놈 좀 쓸만한 놈인데 인재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걸 원한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 삼체 행성을 떠나야 해. 갈 데가 어디 있을까? 거기 있네? 여기 있네. 그리고 이제 어린 애를 통해서 동정심을 유발했으니까 너는 우리 도와줘,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모두 지켜보던 아까 그 추종자들 중에 약간 임원급인 마이크 에반스가 이제 삼체랑 이런 마이크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지사와 모습. 대화를 하고 있죠. 지사와 함께 대화하는 게 보여지고 이 둘을 스카우트하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과 잭이 이렇게 납치, 포섭을 당하는데 납치는 아니고 그냥 그 집에 가니까 소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오라 그랬나? 오라 어떤 그 창고 같은 데 오라 그래요. 맞아. 가니까 이제 타티아나가 있어가지고 우리 좀 이렇게 도와주면 안 돼? 하니까 잭이 웃기는 소리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나 돈도 많고 웃기는 지금. 소리. 너네들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뭔데? 나 이미 돈 많고 부부자인데 이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집에 가고 그 타티아나가 죽이죠. 네,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먼 발치에서 클래런스가 보고 있는 거죠. 혹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밖에서 보고 있었고 그리고 진은 뉴질랜드에서 열릴 비밀 모임에 초청을 받게 되면서 3화가 끝나게 됩니다. Yes. 4화의 제목은 My Lord
우리 주님입니다. 네. 주님의 주가 주인 주자인가 봐요. 그래서 마일로드가 우리 주님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4화는 또 과거로 돌아가는데요. 마오쩌둥이 죽고 칭화대 교수가 된 예원재는 영국에서 마이크를 만납니다. 그리고 삼체인과의 교신에 대한 얘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고 삼체인을 숭배하는 방주인 심판일호에서 삼체인과 교신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베라가 태어나게 된 거고요. 이후 묘사에서 보니까 그 마이크는 살아있을 때 베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 뭐 임신 중에 뭔가 관계가 빠그라지긴 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이제 삼체인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게 이제 마이크 그리고 일종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게 예원재. 그 둘이 어떤 역할 분할을 좀 잘 하고 있는 어떤 사업적 파트너다. 네네. 신기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오기와 진은 PDC에서 이제 아까 그 잭이 끔찍하게 살해되는 영상을 직접 보게 되었고요. 진은 아까 말했던 그 뉴질랜드 비밀 집회에 잠입을 하게 됩니다. 네, PDC의 편에서. 네네네. 한편 우리 마이크는 삼체인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고 모든 것은 이제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라면서 편안한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마이크가 되게 여유로운 느낌으로다가 삼체인한테 빨간 모자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데 이 삼체인은 그걸 이렇게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I don't understand 이러면서.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랬더니 이 빨간 모자 얘기를 계속 이제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거짓말에 대한 언급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 옷을 입은 늑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체인들은 거짓말이라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존재와 우리는 공생할 수 없다. 공존과 연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갑자기 이제 잠수 타요. 잠수를 타는 거 맞아. 잠수 엔딩. 제일 악질이죠. 그래서 주님 듣고 계십니까? 거기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대답은 없었다는. 그리고 진은 그렇게 비밀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 모임의 수장이 바로 예원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약간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라의 엄마였기 때문이죠. 예원재가. 그러니까 이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난 퐁밖에 모르는데 하면서 건네줬던 것이 사실은 얘를 좀 이렇게 꼬셔볼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런 거에 충격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PDC가 이제 급습을 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타티아나가 진 저 새끼가 프락지다 이러면서 총을 쏘려고 하는데 이제 클래런스가 이제 총을 쏴가지고 타티아나의 허벅지를 쏘게 되면서 이제 진을 지킬 수 있게 됐고 클래런스는 이제 타티아나는 허벅지에 구멍이 난 상태로 그 낮은 포복으로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원재가 잡히게 되죠. 근데 예원재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들의 뜻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 거짓말 이야기를 못 들었으니까 뭐 다 뜻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또 한 문장 등장. 갑자기 또 아까 시한부 판정 얘기를 들은 우리 위일이 바닷가 근처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잭을 대신 찾아온 사울과 함께 요양을 하기로 하고 진과 오기에게 언제든 찾아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또 잠깐 나오게 되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절반 정도 네. 왔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막 그 동기가 좀 허무하니 뭐니 했어도 여기까지 되게 좀 흥미로운 느낌도 좀 그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이 좀 입체적이에요. 그 특히 사울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약간 노답인 것 같으면서도 노답 양아치 같은데 이랬는데. 잭은 얘 진짜 얘들이 왜 친구해주는지 모르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데 또 뭔가 또 있기도 하고 그런 복잡 미묘한 인간관계들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내용은 2부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5화에서 8화까지 삼체 이야기 나머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